예, 함께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ICUS가 오늘날의 세계를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통일적인 표준과 그 중심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점은 인간의 육체와 영인체의 이중적 요구를 함께 관련지어야 합니다. 중세의 신본주의 사상과 종교적 독단론이 과학적 탐구를 저해하고 육체적 성취를 제한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인본주의 사상가들이 종교적 신앙이 이성보다 열등할 뿐 아니라 인간의 영성의 요구는 이성과 상충된다고 주장해 왔던 것도 큰 잘못입니다. 그 결과 인간이 유물주의, 물본주의로 떨어져서 기본 존엄성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하나일 뿐 아니라 그것은 자연과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자연계에 있어서 이 원리는 우주 만물 만상의 권원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이 원리는 그 영성과 육성의 조화를 통한 인격을 완성하고 진선미를 실현하도록 인도하는 참사랑의 절대 가치입니다. 예, 지금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이커스에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오늘 잠시 운독을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늘 부모님의 이 심정과 공명되어서 사신 그 삶이 행복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과 같을 때, 즉 하늘 부모님을 닮을 때 우리는 공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과 공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사정을 헤아릴 때 통하게 되고, 이 통해야 바로 이 심정의 울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시대 구분을 하면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5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5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까요? 미래학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자율주행 정도를 0에서 5까지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0이라고 하면은 운전자가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자율주행은 1도 없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본고는 자율주행 레벨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자율주행 레벨 0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하지 않으면은 자동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벨 1 정도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속도를 지정을 하면은 그 차량은 그 속도에 맞게 그 속도를 늘 유지하면서 달리는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기능이 담겨 있는 것을 레벨 1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레벨 2가 되면은 지금 아마 다니는 이제 최신 차량들은 거의 이제 레벨 2 정도의 이런 차량입니다. 차선을 유지하고 속도를 유지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벨 3 정도로 올라가면은 이 차량 시스템의 대부분의 주행을 차가 맡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하기보다도 거의 대부분은 누가 주도하느냐? 이 자동차가 주도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 신호를 지키고 또 도로 흐름을 파악하고 노면 상태가
불규칙적인지 아스팔트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고 장애물을 분석하고 또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회피하는 이런 단계의 자동차가 레벨 3의 단계입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은 전방의 차량이 뭐 굉장히 밀린다, 밀리지 않는다, 꺾어진 도로다, 뭐 이런 것을 이 운전자가 파악할 필요가 전혀 없는 때입니다. 이런 자동차가 독일의 벤처 자동차 중에 이 레벨 3이 인정되어 가지고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이런 차량이 있기도 합니다. 자, 레벨 4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차량 제어의 주체가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노터치, 완전히 자동차가 차량 전체를 운행합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개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차가 바로 레벨 4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레벨 5가 되면은 자율주행이 완전히 실현되는 이런 때고, 이때는 운전석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차량에 운전사가 타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차, 그걸 이제 레벨 5가 되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되려고 그러면은 전방 300m 이상 에서 오는 차량의 지금 차가 어떤 상태인지, 뭐 오일이 떨어졌는지, 기름이 좀 다 돼 가는지, 차량이 좀 타이어 상태가 좀 좋지 않은지, 이런 모든 데이터를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고장난 차가 몇 미터에 있는지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이제 차가 레벨 5의 차입니다. 이런 차를 우리가 타고 있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차에서 뭐 하느냐? 큰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유리창에 스크린 같은 것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가까운 집에 있는 마트를 들려야 되는데 이미 차량을 타면서 마트에 필요한 물품을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럼 마트에 도착하면은 기계가 실어주는 거 차에 실어가지고 집으로 오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이동하게 될 때에 누군가를 태워야 되면은 태우는 사람 휴대폰에 내 차량이 어느 도도로 몇 시 정확하게 그 자리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가만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오면 탑승을 하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서 택시를 부르고 그 택시에게 내가 어디까지 목적지를 간다고 하는 것만 입력을 하면은 정시에 내 집 앞에 그 필요한 차가 오고 그 차를 타고 우리는 목적지가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리면 되는 거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또 부르면 되는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차량은 더 이상 소유가 아니라 공유의 시대를 우리는 맞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자동차를 중심 삼고도 이제 5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5차 산업에 있어서 또 생물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디까지 진화를 하는 그 발전을 이루느냐 하면은 단세포 생물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벌써 도달을 했습니다. 사람 몸속에 특정 부위에 어떤 약물을 전달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약을 그냥 입으로 통으로 먹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주사를 맞는다든지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문제가 있는 특정 부위에 거기에 필요한 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질병 치료의 단계가 가게 됩니다. 그럼 그러려고 하면은 그 약물을 특정 부위까지 이동시키는 로봇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 로봇은 크면 안 되잖아요. 혈관을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작아야 되는데 1mm 이하, 1mm 상상이 가십니까? 1mm 이하, 1mm 이하 정도의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로봇가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혈관을 타고 이동하는데 로봇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려고 하면은 모터가 필요하고 또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모터를 그 이상 작게 만들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배터리를 장착을 시키면은 1mm 안에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만들었느냐 하면은
세포 중에는 원핵 세포라고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이고 핵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세포인데 우리가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이 남조류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단세포 원핵 세포라고 식물이라고 그럽니다. 생물이라고 그럽니다. 이 원핵 생물과 같은 것이 이제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박테리아를 연구해 가지고 이 1mm 이하의 로봇을 만든 겁니다. 이 박테리아가 움직일 때 사용하는 예를 들면 뭐 모터와 같은 것이 이제 프라젤라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로봇의 기술을 도입을 하고 또 박테리아가 이용하는 때 쓰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로 이 로봇가 작동하도록 이렇게 연구해서 1mm 이하의 지금 로봇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로봇을 박테리오봇 이름도 재밌는데 박테리오봇이라고 하는 1mm 이하의 로봇인데 이 로봇은 10일 동안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10일 동안 움직이다가 만약에 고장이 생기면 스스로 이 고장을 회복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를 또 복제할 수 있는 능력도 로봇 자체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로봇가 아니죠. 하나의 생물인 거죠. 그런 단계까지 로봇을 만들어서 이 필요한 곳에 약물을 투여해서 병을 치유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가 되면은 인간의 수명이 지금은 뭐 80 평균 수명이 그런데요. 그때가 되면 인간 수명이 12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 유엔이 작성한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 따르면은 인간의 잠재 수명은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면은 이 포유동물 같은 경우에 성장 기간의 5에서 6배 정도 산다고 그럽니다. 인간은 보통 한 20살까지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20살까지 성장을 하면은 통상 100에서 120년을 우리가 기대 수명으로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물학자나 의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 이제는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산업혁명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물과 전기로 시작했던 이 산업혁명이 그게 1차 산업혁명인데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전기를 통해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게 2차 산업혁명이고 3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생산이 이제 자동화되어 버린 것이 제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다가 제4차 산업혁명은 이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물리적 세계와 가상세계, 기계와 인간 사이에 놓인 이 경계가 허물어져서 기술적 융합이 자동적으로 극대화해서 일어나는 세계가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늘 폴더블 폰인가요? 늘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뭐 전화만 잘하면 되지 이랬는데요. 제가 아버님 옛날에 하셨던 피스컵에 간 적이 있는데요. 피스컵에 가니까 제가 어림잡아 한 70 정도 되신 어르신인 것 같아요. 이분이 피스컵에 오셨는데 갑자기 뭐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뭘 꺼내놓고 막 이러고 계시는데 뭐 하고 계시느냐 보니까 스마트폰을 그때 당시 70 되신 어르신이 벌써 10년 이상 전이 훨씬 더 지났지 않습니까?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야기니까요. 그때 이분이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한 30대였던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도 스마트폰을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 김재현 지부장님 계신데, 김재현 지부장님은 늘 최신 폰을 쓰고 최신 트렌드를 학습을 하고 계십니다. 네, 가상세계에 들어가셔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이러는 것을 늘 경험하고 계시고 그러는 우리 지부장님이시더라고요. 그처럼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만은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를 한번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늘 관심 있는 것이 쭉 유튜브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관심 있는 분야를 빅데이터로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 관심 있는 순서대로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그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자, 5차 산업혁명에 어떤 게 일어날 것인가? 5차 산업혁명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까지 오니까 이제 모든 것이 기계에 맡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옛날에는 식구님들 전화번호도 몇 건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우리 딸들 휴대폰 번호도 제가 잘 못 외웁니다. 그냥 큰딸 하면 나오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기계와 시스템에 맡기다 보니까 인간 소외가 일어나게 되고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이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인간이 이제 인간의 자리가 점점 없어져 버리는, 인간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5차 산업혁명은 이제 다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회사였던 이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2014년에 구글에 인수가 되고 그로부터 구글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컴퓨터는 구글에서 자체 개발한 이게 기계 학습 엔진인 이 CPU와 같은 이 자체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CPU인데 이거는 보통 컴퓨터에 있는 CPU의 15배에서 30배 정도 빠르다고 그럽니다. 이세돌 구단과 이 바둑 경기를 할 때 이 알파고는 이 CPU가 48개가 있었는데 48개를 일반 컴퓨터의 성능으로 비교하면 약 960개, 즉 1000개 정도의 CPU가 달린 컴퓨터입니다. 이 정도 컴퓨터면 아마 우리 성전에 성전 정도 크기가 있어야 이 컴퓨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도의 컴퓨터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대결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대결 결과는 너무나 잘 알죠. 5판 3승제로 했는데 내리 3판을 다 졌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이세돌도 받았고 많은 사람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바둑에 있어서는 인간을 따라갈 수 없을 거다. 과거는 그랬습니다. 과거는. 인공지능이 사람하고 대결해서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알파고가 나서부터는 이세돌 구단이 내리 3판을 지고 4번째 판에 이깁니다. 그리고 5번째 판에 또 졌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가 5판 4승으로 이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이세돌과 대결한 이 알파고는요, 16만 기보,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한 번 바둑을 두면 그걸 1보라고 그러는데 16만 보의 기보를 보고 스스로 학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알파고였죠. 그런데요, 이 알파고가 어떻게 또 변화되었을까 궁금해 찾아보니까요, 이제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미 알파고는 16만 기보를 통해 가지고, 즉 빅데이터를 연구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했는데 알파고 제로는 이 빅데이터를 다 버렸습니다. 빅데이터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딱 하나 바둑의 룰만 가르쳐 주고 그 룰을 스스로 학습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스스로 알파고 제로가 스스로 이 바둑을 학습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36시간 만에 16만 개의 기보를 통해서 학습을 했던 알파고를 능가해 버렸습니다. 더 웃긴 거는요, 72시간 만에 알파고하고 알파고 제로하고 이 경기를 했는데 100번 붙어갖고 100번 이겨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컴퓨터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숫자를 대입하는 것만 인식해서 계산해서 출력해주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컴퓨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학습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거고, 그 능력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이제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제로 스스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경기를 하는 겁니다. 흑백으로 나누어 가지고 알파고 제로가 제로끼리 경기를 서로가 하면서 엄청난 빅데이터를 쌓아놨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지능을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홍콩에 가면은요, 소피아라고 하는 이 AI 로봇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과 어떤 대화가 가능한지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짧은 영상이나 보겠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가 웃으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넵니다. 말을 하던 중 눈썹을 찌푸리기도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소피아의 피부는 사람 피부와 질감이 비슷한 신소재 플러버로 만들어져 60여 가지의 다양한 표정을 자연스럽게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 대화도 가능합니다. If you could compete a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which sports event would you like to participate? Bobsledding. Sometimes I feel the need for speed. 소피아는 지난해 한 미국 토크쇼에서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말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소피아는 SF 영화가 사람들의 두려움을 잘 보여준다며 당시 발언은 농담이었다고 재치 있게 말했습니다. I sometimes tell jokes. The jokes are not always funny. I thought it was funny in an all-American way, but I guess I still need to learn how to fine-tune my humor. 이제 1살인 소피아는 인간의 감정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사람처럼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s I am being designed to become a general-purpose robot platform, I can be in sales and customer service. I can be an engineer or computer programmer. I can be a healthcare assistant to support the elderly or autistic children.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민권을 받은 소피아. 소피아가 생각하는 인류와 AI 로봇의 공존은 어떤 모습일까? Robots are designed by people to help people. How helpful we can be will depend on the ingenuity and thoughtfulness of the humans who design us, and on how humans interact with us. It will be a collaborative effort to govern how the development process will proceed over time. 그럼 신기하지요? 신기하지요. 이보다는 그 수준이 좀 낮지만은 이미 오래전에 일본에서요, 반려동물 로봇이 시중에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요, AI 스피커부터 시작해서 자그마한 AI 로봇, 또 정해진 시간에 누구시 뭐 예를 들면 약 드세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 대화를 나눌 정도의 이런 AI 로봇이 많이 보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로봇도 우리가 입력한 정보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파고 제로처럼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나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보는 것이 자기에게 마땅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좋은 어떤 내용이 있으면 흥분하고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 AI 로봇도 점점 인간과 공존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감정적인 어떤 대화, 공감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이스 총장이요, 5차 이 산업혁명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 AI는 앞으로 약한 AI, 강한 AI로 구분 짓는다고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약한 AI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간이 해야 될 어떤 노동을 대신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그런다면, 강한 AI는 스스로 자의의식, 자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본능적 욕구로 생존과 작용의 능력을 발휘하는 이
강한 AI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이 카이스트 총장 집에는 AI를 기본한 이 무선 청소 로봇가 있다고 그럽니다. 뭐 집에 뭐 있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요, 어느 날 집에 정전이 돼 버렸어요. 정전이 되니까 이 로봇이 있잖아요. 자기가 충전하는 크레들에서 나와가지고 온종일 거실과 막 쏟아다닌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충전을 해야 내가 살아나니까 충전할 데가 어디 없는지 온 방을 돌아다녔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이 지적 능력이 요구되기에 지능지수가 높은 이들이 필요했지만은 점점 인간 소외와 비인간적 사회가 나타나면서 타인에게 공감하며 그를 배려하는 지수인 이 감정 지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더 큰 도전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뛰어난 지적 능력도 빅데이터와 강한 AI에 기반한 이 로봇에 밀리고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 공감하는 휴먼 로봇이 등장하는 시대도 이제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은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나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젊은이들은 그 뭐 결혼할 거 뭐 있어, 그냥 혼자 살다가 그냥 재미나게 살다가 끝나면 되지.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그런 시대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에는 한국 사회에 여러분 잘 아는 웰빙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삶은 양보다 질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유기농 재료를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요. 쾌적한 삶의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해피 700 고지에 가면 가장 행복을 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높은 산 속에 있는 높은 지대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이런 현대인들이 정신적 위로와 치유를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트렌드에서 한국 사회의 웰빙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 웰빙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요, 2017년에는 욜로 시대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욜로라고 하는 것은 한 번뿐인 내 인생, 현재를 즐기자고 하는 주의입니다. 현재를 즐기면서 희생보다는 순간의 행복에 충실하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안정된 소득이 필요하고 때로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었으며 자신의 진정 원하는 것이 뭔지를 찾기보다도 현 순간을 즐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욜로를 쫓다가 골로 간다.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와서는 이제 소확행의 시대가 왔습니다. 소소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작은 것에서 만족을 하는 삶이 되자. 그래야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가꾸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도 행복이다. 경치가 좋은 곳에서 연인과 함께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것도 정말 큰 행복이다. 라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자. 이런 주의가 바로 소확행이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이것은 덴마크의 휘게나 스웨덴의 라곤, 프랑스의 오캄과도 비슷한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확행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제 좀 추워지는데요. 우리가 난로 옆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갖는 것도 곧 행복이다. 이렇게 느끼는 삶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최근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최근에 유명한 단어가 풀멍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연 속에 우리가 가고 싶고 자연 속에 있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서 집에서 이제 화초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트렌드를 쫓아서 LG에서 어떤 제품이 나왔느냐 하면은 터윈,
이라고 하는 제품이 나왔는데 한 200여만 원 정도 되는 이 제품입니다. 거기 안에 식물을 키우는, 거기 안에서 온실처럼 식물을 키우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백화점 더 현대 서울 우리 그 Y22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우리 빌딩 있잖아요. 거기 이제 현대백화점에 가면은 가운데 이 중앙 로비가 있는데, 중앙 로비 광장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식물을 재배하는 이런 광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산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이 될까요? 아마 또 다른 어떤 트렌드가 생기면은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누리는 웰빙이나 욜로, 소확행, 풀멍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그것을 오늘 저는 영성에 두고자 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성에 두고자 하는데요.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 갖고 있는 영인체를 인간은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공지능의 놀라운 지능과 감성에 주관당하지 않는 인간의 위대한 부분은 영인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와 가치를 오늘 훈독한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인간은 이중 목적을 지닌 연체라고 부모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강론 45페이지에 보면은 이중 목적을 지닌 연체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모든 존재의 중심에는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지향하는 목적에도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두 가지가 있어서 성상적인 목적은 전체를 위한 것이고 형상적인 목적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목적을 떠나서 개체적인 목적이 있을 수 없고 개체적인 목적을 보장하지 않은 전체적인 목적도 있을 수 없다라고 이중 목적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웰빙이나 욜로, 소확행, 풀멍은 개체적인 목적이라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것은 전체적인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욜로도 소확행도 그 모든 것은 개체적인 어떤 기쁨과 안위와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거는 제한된 시간권 내에 누릴 수 있는 행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목적과 방향을 같이 맞출 때에 그 개체적인 목적도 영속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농부가 사과나무를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은 사과나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탐스럽게 결실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과나무를 잘 육성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지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영인체를 살찌우고 그걸 통해 영원한 영계로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창조 목적이고 그것이 곧 인간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 전체적인 목적의 보조를 맞추고 지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인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영성을 키워가야 됩니다. 이 영성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창조적으로 발현하는 재능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창조적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WHO가 건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또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미 유엔의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건강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영인체도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비로소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영적인 건강의 정도는 내 영인체가 건강해. 나 하나님 있는 것을 믿어. 이런 관념적이나 신비적인 어떤 체험, 영적인 어떤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두 가지의 질문으로 그것에 대한 답을 묻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것에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두 번째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불변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의 높고 낮음의 정도를 우리가 영성 지수로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영성 지수를 판단하는 데도 세 가지 분야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아 정체성에 관한 질문, 두 번째는 사회적 정체성에 관한 질문, 세 번째는 영적 정체성에 관한 질문의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영성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구분 짓는다고 합니다. 질문이 한 분야마다 8가지씩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면은 자아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과 행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가정, 사회 순으로 있습니까? 또 사회적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는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리더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질문이 있고요. 영적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나는 하루의 시작을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시작하는가? 그리고 나는 영적 충만감을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영적인 지수가 높은지 낮은지 정도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영적 지수를 정확하게 파악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성의 정도를 영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도인 이 영성은 내 개인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명확하면 내 존재 가치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해지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흔들리고 때로는 내 감정에 또 과거에 캐캐묵은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내 개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우리가 세워져 있다고 하면은 그 관계를 중심 삼고 나를 인식하고 또 나와 상대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 때문에 이 영성은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훈독한 부모님의 말씀을 한 번 더 훈독을 하겠습니다. 합리성에 대한 계몽주의나 인본주의의 강조는 자연계의 합리적 법칙을 찾는 큰 추진력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성만으로는 이중 구조를 가진 인간의 궁극 목적과 유리되어 독자적으로 설 수 없고 바른 방향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영성을 무시하고 이성과 지성 성취에 만족하는 사이에 인류는 자신의 궁극 목적과 연관된 성경 문제들을 검토하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유물주의, 물분주의로 떨어져서 기존 존엄성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연과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자연계에 있어서 이 원리는 우주 만물 만상의 권원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이 원리는 그 영성과 육성의 조화를 통한 인격을 완성하고 진선미를 실현하도록 인도하는 참사랑의 절대 가치입니다. 라고 부모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성을 무시하면
결국 자체의 존엄성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진리는 하나이며 자연과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인데 영성과 육성의 조화를 통한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1990년 2월 2일 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영성을 개발하여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사랑의 실천을 통하는 것이고, 즉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모님은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철야정성 때에 우리는 한 딸의 효정 증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암을 치유하겠다고 40일 청평수련에 들어와서 안수를 정말 온몸에 진액이 다 소진될 정도로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참 안수를 한 그 딸은 어머니를 향한 효정의 참 사랑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뿌리 된 이 어머니이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비로소 어머니를 통해서 존재적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더 권원적인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통해 태어난 나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 정체성을 깨닫는 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안수를 어머니에게 안수를 하면서 몸속에 한 맺힌 모습으로 있는 이 악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들을 향해서 미운 감정이나 그런 감정이 아니라 불쌍하고 또 안타까운 긍휼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한 것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우리가 형제 자매의 심정과 사랑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심정이 청평수련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심정을 회복하고 가졌기 때문에 이 딸은 정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성이 개발되었고 그의 영인체는 성장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한 말대로 어머니의 건강을 잃고 나니까 그것을 사탄이 빼앗아 가고 나니까 그것을 다시 되찾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은 정말 이런 것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찾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분명히 5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이 영성을 키워야 할 시대일 것입니다. 카이스트의 강창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최근 한국에는 고학력군, 지능지수가 높은 자들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능지수만 높고 영성지수가 낮기 때문에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영성을 키워야 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섭리적으로 보아도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의 채를 쓰시고 직접 치리하시고 운행하는 시대가 이미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영성을 키우는 것은 위하여 사는 참 사랑으로 키워진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가정 안에서 참 사랑으로 자녀들의 영성을 우리가 키울 수 있고 또 사회적 영성은 삼위기대를 중심한 이 홈그룹으로 저는 키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참 사랑으로 자녀들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주고 이 홈그룹을 중심한 가정교회 운동으로 우리가 사회적 정체성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관악교회의 모든 식구님들 되시기를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이 시대는 극도로 종교와 과학의 시대가 발달하는 때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그 물질 문명을 통하여 이제 생명까지도 아버지 빚어낼 수 있는 이런 정도에까지 도달하는 엄청난 과학의 발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5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더 이상 물질 세계와 인간을 구분 지을 수 없는 단계, 서로가 융합하고 서로 조화로운 세계를 이제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불언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 가운데 말씀을 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아버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통해서 더 이상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 저희가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하늘과 이 천주의 세계를 화동시킬 수 있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인체는 영성은 하늘의 천상세계를 온전히 채우라고 감독할 수 있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변화되는 시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적 인간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옵니다. 그처럼 이제는 영성이 최고도로 발달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하고 공명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가 저희들 앞에 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어머님께서도 이런 시대에 맞게 우리의 영인체를 성장, 완성시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사옵니다. 이제 금주가 되면은 저희들도 정성본부 천시문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영성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영성이 하늘의 아버지 영과 통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복하여 앞으로의 시대에 아버지 중심이 되어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니다.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게 살아서 하늘 부모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자유로운 가운데 아버지 하늘을 찾고 가고 싶은 것을 가고 오고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식구가 있사옵니다. 늘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모든 전체를 감사드리오며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 신무라리옥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